항상 위계적으로 되어 있는데 제주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왜 그럼 이게 선정이 됐냐라고 말씀드리면 요것 때문입니다. 요 태극무늬. 바닥에 태극무늬가 있어서 태극이 뭐냐면 조국 상생 평화의 상징이라고 제안했는데 이게 이제 1위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공모를 한 거니까 일종의 설계 경기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설계 경기에서 이것만 뽑지 말라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이게 1등이 되어버렸습니다. 도대체 이걸 왜 뽑았을까 생각했더니 이제 요것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어떤 모습이냐? 이게 좀 원래 실제로 만들어진 유폐공항각인데요. 요 바닥에 혹시 보이세요 이거? 이게 저도 여러분들이 제주 사상평화공원에 가면 이 바닥에 그냥 같이 이게 뭔지 모르세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겁니다. 근데 보면 이게 뭐라고요? 태극무늬예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들을 죽인 군인들이 등에 뭘 갖고 있었어요? 태극기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태극기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죽인 그 깃발이 태극기인데 이 태극기를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서 이렇게 깔아놓은 이게 1등이 돼서 지금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뭐냐?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 이 안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때의 태극기와 지금 현재의 태극기는 의미가 달라진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달라졌는데요? 물어보면 예전에는 그래도 이게 국가주의 반공 국가주의 상징이었다가 지금은 요만큼 공화주의적 냄새가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거 사실은 좀 따져봐야 될 만한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2주 전에 촛불 집회에서 전인권이 애국가를 불렀잖아요. 근데 그 격에 대해서 이제 감동을 받는 사람과 불쾌감을 느꼈던 사람이 있었을 텐데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감동을 받으신 분과 여기는 다 불쾌감을 근데 이게 이제 이 형태들이 여기가 이제 위표방관이고 엄청나게 길고 한 단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계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제주 사람들 생각하는 되게 만만한 건 아닙니다. 태극기가 이 이야기를 이제 드리는 건데요. 이게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 중에 4.3 사건 때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후손이 우리 엄마 아빠 선조들은 빨갱이가 아니었어라고 표현하는 형태로 만든 게 이 실제 기석입니다. 저는 이거 보면 정말 제일 슬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전국 다니면서 봤던 그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위해서 만든 추모비 중에 이것보다 더 슬픈 건 딱 하나 봤습니다. 그게 뭐냐면 14세 문경에 있는 건데요.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추모비가 있습니다. 그럼 왜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추모비를 따로 만들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서 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13살 어린애들은 빨갱이는 아니었을 거 아니냐라는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한 장소에서 남녀노소 불문하고 한 300명이 죽었거든요.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남았냐면 자기 형이 막아준 거예요. 그 총알이 형 밑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근데 그 꼬마가 5살 꼬마였는데요. 그 당시에. 근데 그 5살 꼬마가 이제 그 트라우마 생각해보세요. 엄마 아빠 다 죽고 형도 다 죽고 이렇게 시체 해쳐가면서 살아나왔는데 5살 꼬마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끌었죠. 근데 그냥 그 상관이 이제 마을 사람들이랑 잘 지내다가 뭐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사범학교를 나와서 선생님을 하고 있다가 살구가 딱 터졌는데 갑자기 진짜 그분 증언을 내가 말씀을 옮기면 그 귀신들이 배달하면서 전부 한마디씩 했대요. 너 거기서 뭐하냐, 너 거기서 뭐하냐. 그래서 이제 선생님 그만두고 나가가지고 유족회를 만들었는데 1년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유족회가 빨갱이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까지 내가 수염을 안 깎으리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한두 바퀴 돌리는. 근데 그분이 이제 진실하게 된 당사자들이 출범과 관련해서 이제 이 수염을 깎았을 때 그 사람이 울면서 울음소리가 있습니다. 그 울음소리의 무게는 정말 잊을 수 없는 그 무게인데요. 하여튼 그분이 만든 주도에서 만든 비가 뭐냐면 13세 이하 어린이를 위한 그 추모비였습니다. 자기 같은 애. 자기도 죽었을 거잖아요. 근데 자기는 형대로 살은 거잖아요. 형이 총알을 막아줘서. 근데 자기 형은 빨갱이인가?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빨갱이는 어떻게 결정한다고 했어요? 내가 죽이면 빨갱이였다 그랬죠. 군인이 죽이면 빨갱이였습니다. 빨갱이 아닌 사람이 죽이면 빨갱이였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가 뭐였냐면 13세 어린이는 빨갱이 안 했을 거 아니야 라고 이제 세운 비석이죠. 이게 제가 안 가장 슬픈 비석이고요. 이 형사들은 두 번째 슬픈 거죠. 이게 그러면 무슨 뜻일까? 똑같은 거예요. 뭐예요? 나는 빨갱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엄마는 빨갱이 아니야 라는 이야기를 뭘로 표시했어요? 태극기와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궁화, 이 주변에 무궁화 이렇게 이 제주도에 실제로 있는 것들입니다. 이 추모비를 이렇게 디자인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뭘 바랬을까? 제가 슬프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태극을 우리가 그냥 그 사람들이 생각해서 그 사람들 입장에서 우리 태극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정말 안 좋아하나요? 안 좋아하지만 그래도 이거 의미를 좀 따져보자 이런 과정들이 좀 거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 말고 이제 제가 사실 좀 더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사진이잖아요. 87년 유연항쟁의 부산 문현동에서 이분의 정체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누구지? 예, 이분을 찾으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는데 이 사진은 정말 대단한 사진입니다. 이 생생함을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태극기는 국가주의의 태극기냐? 이 문제예요. 광주 5.18 때 그 희생자들을 돕는 그 사진이 있어요. 태극기를 돕는. 그러니까 태극기는 사실 저는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국가주의의 상징으로서 태극기와 뭐 공화주의라고 부르든 뭐라고 부르든 공화주의가 혼재된 태극기가 있는데 자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핵부양고 그러면 이게 과연 그러면 공화주의의 상징하는 태극기냐? 이걸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이 공간이 이게 뭐냐면 뭐 같이 보이세요? 제주도 가보신 분들 어? 혹시 오름이라고 오름이 어떻게 그냥 분화하고 있어요? 안이 푹 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산이지만 안은 푹 꺼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름을 형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아까 그 위계적 공간과는 완전히 대비되는 공간 디자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을마다 이렇게 추모비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추모하다가 중앙 제주도 전체의 추모식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돌아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가 앞이고 어디가 뒤고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주변이고 이런 게 없는 형태들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요 가운데 있는 이 비가 백비입니다. 백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비문이 없는 비석이에요. 왜 비문이 없냐? 우리가 지금 4.3 사건, 저도 4.3 사건이라고 부르지만 그 4.3을 뭐라고 부를지 사실은 아직 결정 안 하고 있습니다. 4.3은 뭐죠? 항쟁인가요? 그런 거죠. 항쟁이라고 우리가 못 쓰잖아요. 왜 못 쓰죠? 4.3은 폭동이라고 부르는 애들이 여전히 힘이 세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젠가 4.3에 바른 이름을 붙여주면 여기에 비석을 세울 수 있을 거야. 이게 이제 백비의 상징입니다. 이 백비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현재의 한계 그리고 현재 세대의 의무, 책임까지 함께 부여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대로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마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보시면 하여튼 약간 황당하실 겁니다.
근데 이건 뭐 제도 사람들이 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우리가 보여드린 아까 그 밑에 그 태극이 도대체 과연 동아주의적인 거냐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 제주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제주 4.3때 죽은 모든 사람들을 희생자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을 위패에 안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정부가 허락을 했겠어요? 왜? 무장대니까. 무장대들은 예를 들면 4.3 희생자예요? 제 질문은 4.3 사건의 희생자는 누굴까요? 자, 그러면 다시 이 무장대를 진압한 사람들은 희생자로 판정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사실 가해자 아닌가요? 제주 4.3 사건 당시에 죽은 사람이 3만 명쯤 되는데 그 3만 명 중에 87%가 군경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군경 및 서북청년단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 죽인 사람들 중에 3만 명의 87%면 몇 명쯤 되나요? 2만 5천쯤 되나요? 그러니까 2만 5천 명을 죽인 사람들 중에 일부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피해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로. 자, 그 다음에 압도적 다수는 소위 말하는 잘 모르는 사람들. 자, 그럼 남은 범주는 무장대들입니다. 산에 올라간 사람들. 최대 300명. 그러니까 300명 잡기 위해서 3만 명을 죽인 거예요. 자, 이 300명의 그런 사람들은 희생자인가? 피해자인가? 피해자예요? 아니, 군경도 죽으면 피해자로 되는데 무장대는 그러면 피해자 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선별을 한 겁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무장대 출신 희생자들 전부 다를 희생자로 올렸습니다. 그걸 이제 4.3 실무위원회라고 그러는데요. 실무위원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희생자다. 특별법의 입법 취지가 편을 가르는 게 아니라 제주도의 아픔을 안는 게 입법 취지였기 때문에 가해자, 무장대, 그다음에 토벌대, 그러니까 무장대와 토벌대가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제주 도민들이 있는데 이 상관하지 말고 우리가 다 희생자로 하자 이렇게 해서 위패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4.3 실무위원회가 올린 걸 최종 의결하는 것이 이제 그냥 4.3 위원회였습니다. 4.3 위원회 전체위에서 부결이 됩니다. 무장대는 다 빼라 이렇게 됐고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재밌어졌습니다. 여기 비니패들 보이시죠? 사이사이에. 이 비니패가 뭐냐면 원래는 이름이 있다가 이렇게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도 사람들은 처음에 위패를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무장대 출신인데 근데 제주 4.3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은 피해자가 아니라고 빼라 그러니까 이거 뺄 수가 없습니다. 이게 3만 개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보시면 작아 보이지만 요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단독주택의 문패 있잖아요. 문패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크고 많아요. 3만 개나 되니까 이 사람들을 빼서 이렇게 옮겨서 넣으면 제가 계산했는데 예산 1억 5천 정도 들더라고요. 수작을 해야 되니까 손으로 다시. 그러니까 이제 예산이 없으니까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걸 뒤집어 놨어요. 뒤집어 놓으니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시면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가셨겠잖아요. 근데 이제 저 이야기를 들어서 아니까 오히려 비니패가 더 두드러져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 비니패가 뭐라고? 무장대 이름이 있었던 것이구나. 이렇게. 김동화 선생이라고 제가 사례를 들었던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이제 뭐 제도 사람 중에 사상 피해자 중에 눈물 없이 듣지 못할 사람은 없으니까 김동화 선생의 아버지는 일본 유학을 갔다 와서 그 제주도 돌아온 엘리트였습니다. 엘리트였고 성향은 중도 좌익이었고 하여튼 무장대 리더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3 김동완 선생은 그 당시 4.3 그러니까 실무위원회라고 했잖아요. 그 제주도에서 실제로 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분이 실무위원회 위원장 된 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사실은 원래 이분이 되면 안 되는 건데 제주 사람들이 김동완 선생의 아버지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서 너네 아버지를 보고 나려면 네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근데 이분이 어떤 포지션이냐면 무장대 출신의 그 희생자들 유가족들한테 너네들도 이거 피해자 신청을 해라라고 보냈던 사람입니다. 막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명패도 다 만들고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다 만들고 올렸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4.3위원회에 이제 소위 말하는 제주도 출신 사람들이 무장대 출신의 그 아버지를 좀 유가족들에게 뭐라고 공부하냐면 신고서를 철회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고서를 철회하면 아직 판정을 안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예를 들면 뭐 세상이 좋아지고 이렇게 되면 다시 신고서를 제출해서 다시 판결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철회하지 않고 끝까지 4.3위원회에서 심판을 받아서 피해자가 아니다 라고 판정을 받으면 이 4.3 현재의 법 체계 안에서는 다시는 그 지위가 희생자로서의 지위가 바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4.3위원회에서 그게 통과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피해자 신청하신 무장대 가족들에게 다 이 반려를 합니다. 그래서 다 반려를 하셨는데 김동완 선생만은 반려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었던 건데 첫째는 뭐냐면 내가 사람들한테 그렇게 독려하고 다녔는데 받아줄 수 없다. 그리고 이건 사실은 4.3위원회에 대한 항의의 표시이기도 했습니다. 이건 사실 저도 굉장히 지금 헷갈리고 저도 판단을 못하는 건데 그 당시에 다수결로 투표를 했으면 아마 이분들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6대3이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4.3위원회 위원들이 9명인데 6명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 이제 그 누굽니까 노무현 시절이었으니까 노무현 대통령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여당 대통령이 임명한 3명, 국회에서 야당 그러니까 여당이 그 당시 열린우리당으로 추천한 사람이 2명, 그 다음에 시민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이렇게 6명이고요. 3명은 누구냐면 그러니까 당시 한나라당 추천위원 1명, 그 다음에 군에서 추천한 사람 1명, 경찰에서 추천한 사람 1명 이렇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더욱 유리했던 건 뭐냐면 6대3이 아니라 7대2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그 성우회라고 이름 성우회 그다음에 별성자의 친구자거든요. 뭐겠습니까? 별들의 친구니까 저기 분발이 군인 별을 다신 분들이 다시고 하인 모임인데 그분들이 이제 군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추천한 사람이 이제 신용화 선생이었는데 신용화 선생을 사람들이 굉장히 우익이고 보수적인 사람을 알고 있을 줄 모르지만 신용화 선생이 제주도 사람이고요. 뭐랄까 하여튼 그렇게 보수적인 분은 아닌 분이시거든요. 그 사회부의 주역이시고 근데 성우의 사람들이 신용화 선생님 성향을 잘못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편일 거라고 추천을 했는데 신용화 선생님은 일관되게 그 당시 위원장이 성균관대 서중석 선생님이었는데 서중석 선생님이랑 같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투표를 했으면 7대2가 될 가능성이 있었던 건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여전히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DJ 노무현 정부에서는 위원회 조직을 꾸렸는데요. 위원회는 전부 다 만장일치를 선호를 하는데 안 되면 사실 투표를 해도 되거든요. 통과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면 보수가 위원회를 꾸렸으면 틀림없이 투표를 했을 거예요. 그게 이제 어디서 드러났냐면 그 MBC 주식 갖고 있는 저기 방문이라고 했나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거기도 야당 몫이 세 표가 들어가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반대하든 말든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결정해서 6대3 끝 이렇게 해버리잖아요. 왜 그러지 못했느냐는 사실 항의인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결정해버렸으면 그 결정한 상태에서 계속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 팩트를 가지고 디펜스를 할 수 있는 건데 왜 안 했냐인데 그 당시 DJ
노무현 정권에서는 위원회가 만장일치가 안 되는 걸 엄청나게 부담스러워했습니다. 하여튼 그랬던 게 하나 있었고요. 또 하나의 문제, 또 하나는 뭐였냐면 이제 이분이 우리 아버지는 이 김동관 선생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는 아무것도 모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죽은 바보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나름대로 사명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게 친국은 아닌 건 확실하다. 그렇지만 남한만의 단선도 인정하지 않았다. 우리의 경계는 한반도의 위아래를 다 안 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움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에게 이렇게 이 위협에서 처리를 하면 아버지 뜻을 거스르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한번 끝까지 가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항상 해보겠다.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 한 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철회를 신청하는 걸 안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위원회에서 당연히 희생자가 아니라고 판결을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분은 행정소송을 계속 대법원까지 진행을 해서 대법원에 의해서 김동화 선생의 아버지는 4.3 사건의 희생자가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태극문이 아까 그 위패가 품고 있는 그 태극이 수용하는 건 어디까지냐라는 거죠. 그게 우리의 공화국의 한계라고 저는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그 경계를 김동완 선생이 설정해 준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백비 아까 했지만 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도드라지는 이런 거잖아요. 이 아저씨는 사이들이 있었을 텐데 이렇게 뒤집어지는 거거든요. 이거랑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요게 이제 위패 공항각이고요. 여기가 이제 뭐냐면 이제 자료관 전시실입니다. 4.3이 어땠는가의 전시실인데요. 이 전시실의 내용도 크게 바뀝니다. 뭐냐면 이게 원래 전시하려고 했는데 전시 못했던 겁니다. 왜 전시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사실은 이 전시관이 MB가 취임하고 한 달 뒤에 개관을 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보통 6월달에 취임하잖아요. 3월달에 이게 만들어지고 4월 3일날 이명박 대통령이 제주도에 오게 돼 있었던 상황입니다. 자, 이 그림들이 됐는데 그래서 이 그림을 누가 떼자라고 주장했을까? 누가 떼자고 주장했을까요? 제주도지사. 그 제주도 내에서 제주 4.3은 항쟁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제주 4.3은 자위적인 아주 소극적인 항쟁이야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4.3은 소극적인 항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걸 뗍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 이 내부 분열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 문제에서 핵심은 4.3의 진압은 제주도 미군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계기는 뭐냐면 그래서 백악관에서 직접 전선을 보내가지고 연락을 해서 이 진압이 이루어진 것처럼 묘사됐는데 요거 때문에 사실은 전시하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사실에 맞지 않다. 왜냐하면 요 증거는 발견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무부나 뭐 청와대나 이쪽에서 제주 4.3을 강경 진압해라라고 하는 문건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요걸 핑계로 해서 사실 이 그림 전체를 떼버린 겁니다. 이건 미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이겁니다. 원래 전시는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잘 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시체들이에요. 4.3 사건의 시체들이고 타임이 이승만이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시면 이 모습을 보실 수 없어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가려져 있습니다. 가려져서 이제 이렇게 뜯어보면 이승만 보이구나라고 아실 텐데요. 그러니까 뭐가 사라졌냐면 4.3의 가해자 2명을 지운 겁니다. 한 명은 누구예요? 미국.
또 한 명은 이승만. 근데 4.3 사건 진상조사 보고서에서 보면 딱 밝혔습니다. 가해자는 미군정과 최종 명령을 내린 이승만이 있다라고 딱 나와 있습니다. 이 증거는 너무나 명백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발표 명령을 내리고 진압 명령을 내린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제 설치가 취소되었거나 일곱 수정에 놔두었 그 작품이 사실은 존재했다는 설명만 하면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랬는데 딴 걸로 이거 대신에 이게 됐다. 원래 이승만이 보고 있었는데 뭐 특별한 이유로 이게 없어졌다. 이렇게 밝히기만 하면 저는 굉장히 훌륭한 전시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문제는 이렇게 안 밝혀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4.3 평화기념관에 이제 흔적을 남기는 거고 그게 이제 그들의 부재를 전시하는 거. 그리고 그 부재가 폭동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사라진 거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부재를 드러내는 게 저는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립해. 아까 뒤집어 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보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백비라고 하는 거 아까 보였지만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이게 백비입니다. 이게 저기 쓰러져 있는 비. 이거 넣기 위해서 제주 사람들이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게 원래는 바깥에 있어야 되는 거였는데 이제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전시 과정에서 해야 돼서 여기 아무도 없는 쓰러져 있는 비고 이제 이게 그래서 저는 이 공간도 엄청나게 이제 우리의 경계에 어디까지나 놓고 이제 싸우는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도 제주 4.3 관련해서 보면 이 우익들이 뭐를 공격하냐면 불량위패 공격을 막 합니다. 불량위패라고 하는 건 이 위패들 중에 소위 말하는 무장대 애들도 있었다, 무장대 사람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 위패들 파내자 이런 소송을 계속 걸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기면 이길수록 아마 흔적들은 더 강해질 겁니다. 원래 이랬는데 끝까지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알고 가면 사실 4.3 평화공원 이 전시관을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흔적들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그림인데요. 이게 잘 안 찍혀서 그런데 이 그림이 굉장히 평화로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제일 무서운 그림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무장대거든요. 무장대가 이 평화로운 제주 상간 마을을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사실 이게 만약에 이 폭동자들이 보면 저 그림부터 떼내라고 당장 난리 칠 텐데 왜 이 그림이 문제가 안 되냐면 이게 이제 어디냐면 요 위에 천장에 붙어 있고 쫙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 보려면 이렇게 쭉 이렇게 훑어봐야 되는데 이거 보기가 힘듭니다. 제주도에 가시면 꼭 들러서 이 그림들을 보시면 이 그림이 이제 이 무장대들이 지켜주고 있고 지켜준 무장대들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평화로운 목가적인 삶.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냥 가면 그냥 보시면 아 참 평화로운 그림인가 보다 이러고 이제 그런데 이러고 내릴 수 있는데 사실은 제일 무서운 그림인 거죠. 왜 무서운 그림이죠? 대한민국 경계를 넘은 그림이기 때문에. 아직도 제주 4.3은 여러분들 아직도 모르는 제주 4.3은 이제 국가기념일, 국가추념일로 됐죠. 4.3 사건이 생각추념일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4.3 평화공원과 파산 자료관을 국비로 만들었어요. 일종의 국립묘지 형태로 만든 거거든요. 자, 그랬는데도 이 국가는 어떤 국가예요? 심사하고 분류하고 국민들을 분류하는 여전히 무서운 국가로서 얼굴이 드러나 있는 공간이 이제 제주 4.3 공원 거죠. 근데 이게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오키나와도 그랬습니다. 오키나와는 예를 들면 오키나와 전시와 관련해서 2000년에 전시 문제가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오키나와 사람들의 가해 책임 이런 걸 전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오키나와 사람들이 왜 우리가 이 피해를 입었는가, 오키나와 사람들이 피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키나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굉장히 감동적인 건데요. 우리가 일본군의 일원으로서 아시아의 이웃 나라들에 대해서 행했던 가해 행위가 부메랑처럼 우리에게 돌아온 거다. 이게 왜 부메랑처럼 돌아왔냐고 하면 이제 오키나와 관련해서 그 나중에 강제적 집단자결이라고 해서 그 동굴에 숨어 있다가 이제 일본군이 귀축영미에 포로가 되면 죽임을 당하니까 우리가 죽지 말자 그래서 자기를 옥새하자고 하거든요. 근데 옥새할 때 이제 그 내용
근데 그 중에서는 옥새해서 다 죽은 동물이 있고 살아남은 동물이 있는데 죽은 동물 중에 이제 대표적인 동물이 이제 지비치리가 막 이런 데인데 거기서 이제 왜 그랬냐면 그 마을 사람들 중에 중국 전선에 참전했던 군인 한 하사관 한 명과 간호장교로 갔던 여자 한 명이 이제 그 피난민들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주민들 보고 우리 다 같이 죽자라고 이야기했던 논리가 뭐였냐면 우리 포로로 다 잡히면 다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저구가 그랬거든. 그 사람이 일본 군의 일원으로서 중국 남경에 갔을 때 포로를 잡아서 자기들이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잡히면 죽는다라고 기충명리니까 이렇게 죽였던 거죠. 만들어서 살아남았던 시무프가마라고 하는 데서 살아남은 사람은 거기에 이제 미국의 하와이에 이제 가가지고 사탕수수가에서 일하다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심스럽게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미군들에게 말해볼 테니까 나를 보내줘 그랬는데 거기서도 역시 가지마 죽어 이렇게 잡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미군이랑 교섭해서 그 동굴에 있던 사람은 다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들처럼 오키나와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이걸 우리가 전시해야 된다. 오키나와는 피해자였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라고 하는 건 우리의 가해가 원인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의 피해를 낳은 거다. 이런 걸 전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현지사가 바뀌면서 이 내용이 수정이 되는데 그냥 수정을 하려면 사실 위원회 같은 걸 거쳐 수정해야 되는데 현지사가 그냥 이거 바꾸고 이렇게 바꿨어요. 바꾸고 나서 했던 말이 뭐냐면 너무나 유명한 말인데요.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너네들이 전시하려고 했던 게 팩트인 건 맞아. 근데 오키나와도 일본의 현중이 안 하기 때문에 일본의 다른 현의 전시를 고려해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하고 바꿨죠. 바꿨는데 그래서 오키나와 사람들한테 2년간 싸워가지고 거의 대부분 또 되돌렸지만 몇 개 못 돌린 게 있습니다. 그 못 돌린 게 굉장히 되는 건데 하여튼 뭐 제가 드리려고 했던 말씀은 그게 아니고 하여튼 이 폭력적인